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이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는 뭐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이 지문 자체가, 문장 자체가 전체가 다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난이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시제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OX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도 할 수 있고 보장도 제한할 수가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 연금이네요.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최저보증 기능으로 인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의 그 근간을 흔드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양한 최저보증 기능이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죠. 중도 해지를 했거나 아니면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 재원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실은 뭐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 시점에 수익률이 만약에 주가나 채권의 금리가 뭐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자, 유니버셜은 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그리고 의무 납입 기간 이전, 이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납으로 바뀌는 거죠. 즉,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지 환급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지 환급금이 다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계속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 환급금에서 떼서 실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단기 금융시장의 종류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죠. 기업어음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벌써 여기서 딱 해답이 나왔네요. 기업어음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이 된 시장은 바로 단기 사채, 단기 전자 사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어음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3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2, 3년에 한 번씩 걸려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인데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되었네요. 단기 사채 시장 여러분께서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뭐 콜, 기업어음, RP, 뭐 표지엄 등등 있었죠. CD. 자, 이런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 강조하고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문제는 뭐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맞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나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번 지문은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 돼서 자금 수요, 즉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금리 간 수준 비교는 통상 표면 금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 금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달리 뭐 연복리, 월복리 뭐 이렇게 금리의 뭐 이자가 어떻게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금리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전, 세후,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실은 세후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면금리가 아니라 실효 수익률로, 실효금리로 금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4번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별이 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권의 종류 그리고 종류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잘못 연결된 것은 요 문제 중 증권거래세율, 주권의 종류 연결하는 거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 코넥스 여기 네 가지가 있죠. 1번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코스닥 시장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율이 똑같습니다. 몇 %입니까? 0.23으로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잘못된 거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2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비상장 주식 0.4%,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매도 금액의 0.1%, 즉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채권의 종류 중에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 고수익. 자, 이 정크본드에 대한 설명이죠. 예, 정크본드에 대한 설명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고위험 고수익 채권 바로 이 정크본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설명이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 중 자금 공급의 증감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자금 공급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내지는 금리의 변동 어떻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최근에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유의를 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이 많이 풀리면은 금리는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치는 상승한다. 딱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구별해 두시면 오히려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번 한번 질문 보죠. 자금 공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은 상승을 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자, 금리 이자율 상승과 채권 수익률 상승은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가치와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자, 요거를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시중 자금이 풍부하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하는 것이 맞겠죠.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자금이 풍부하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3번 자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맞죠. 4번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의 가치는 상승한다.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까지는 몇 %입니까? 10%죠. 10%.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의 10%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주로 종합과세 관련된 내용이죠. 1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14% 지방소득세 별도 맞죠? 예,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 2번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14%가 맞습니다. 3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 아니라 개인별 연간소득의 합계액이죠. 4번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겁니다.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매일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 질매일식과 그 다음에 수음보험료식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신계약비에 대한 것을 관한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것은 질매일식이 아니죠. 2번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질매일식 설명하는 거 아니죠. 3번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로 신계약비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즉 책임준비금을 조금 적게 적립을 하는 방식이 바로 질매일식입니다. 초기에 많이 적립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초기에 적게 적립하는 방식이냐로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다 신계약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실행하는 거니까 질매일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순보험료식보다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적립을 할 수 있다. 요거 틀린 질문이죠. 질매일식은 보다는 순보험료식이 훨씬 더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적립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상식이죠. 예,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랜섬웨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보험계약자인 A씨, A씨가 보험계약자네요. B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 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작년부터 이 변액보험 시험은 과거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로 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이게 신규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합격에 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험계약 청약일이 7월 1일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은 7월 20일이네요. 벌써 한 20일 경과했네요. 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예, 청약일을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게 되면 8월 한 5일, 4일쯤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벌써 8월 4일은 7월 1일 기준으로는 3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종 일은 7월 1일에서 30일, 30날, 30이죠. 30일을 더한 7월 31일이 최종일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산식 비슷하게 나와 있는 책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산식으로 150만 원 이하에서 기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이 150만 원을 물어보는 문제는 간혹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매월 150만 원 이하입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금액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 저축,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조금 다르죠, 그죠?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은 없고 수령 시의 세제 혜택이 있죠. 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금방 설명드렸죠.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에 이 보험 차익을 바로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저축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 법적 규제 부분은 매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맞는 것은 1번 변액보험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둘 다 받는다.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네요.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죠.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 이게 보험상품인데 변액보험 보험이잖아요. 그죠? 이 보험상품의 법적 근거가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4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방법에는 일반계정과 다른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죠.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매일 투자가 되어서 매일 투자 수익률을 실은 얻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로 적립이 되게 되면 매일 시가 배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요거를 바꿔놓고도 또 오답 찾아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은 의 주계약과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 맞죠? 왜냐하면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계약은 실적배당 투자형 상품인데 주계약 전체가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단 틀렸고요. 2번 자산평가와 결산 시기는 매년 1회가 아니라 매일 이루어집니다. 3번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뭐 딱히 너무 쉬운 지문이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뭐 틀린 내용은 없네요. 4번 변동보험 계약은 최저보증금의 산정의 기초가 된다. 변동보험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최저보증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수가 없죠. 최저보증 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 바로 최저보증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